조선일보의 제목이 뭐냐?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선 여당.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닮았다. 맘먹고 닮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너무 닮았죠, 근데. 네. 너무 많이 닮았고 네. 너무 똑같은 길을 밟고 있어서 네. 정말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네. 야, 이거 정말 국민들께서 저는 좀 헷갈려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지? 네. 먼저 아니,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그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사법행정 TF가 이 TF라고 하니까 테스크포스다. 즉 뭐 이거를 쫙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쫙 한 다음에 법원 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저께입니다.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서초동에 있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고요.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방금 전 말씀드린 사법행정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법관을 최대 9명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관위원들도 있고 비법관도 있는데 비법관은 9명까지 넣을 수가 있고 법관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1명, 나머지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1명, 그다음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또 1명씩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제한은 없습니다. 법관이냐 비법관이냐 제한은 없지만 변호사, 법학단체, 공무원 노조가 또 비법관을 추천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학단체, 법원 공무원 노조가 비법관을 추천하고 또 헌법재판소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비법관까지 또 추천을 하게 되면 쫙쫙 늘어나서 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법관 인사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인사권은 대법원장한테 있는데 대법원장한테서 인사권을 빼앗고 이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행정 인사에 다 관여를 한다 하는 내용이죠. 네. 그 대단하죠. 내가 기업체 사장인데 예. 인사를 내가 할 수 인사권을 없고, 할 수 없고. 네, 외부 위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 갖고 직원은 몇 명 넣고 그다음에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들을 좀 넣어 갖고 그다음에 인사를 좀 해라.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용어로 표장을 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은 조직을 다양화한다. 조직을 민주화시킨다. 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방송법에 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여러 가지 언어로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의 핵심 뭐냐면은 사법부의 인사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들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법권에 인사권을 빼면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할 때 그때 이제 모든 기자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그 회사 역량까지 쏟아붓는 게 뭐냐면 조각 명단, 개각 명단 이거 취재하는 겁니다. 네. 근데 김대중 정부 그 첫 그 조각 명단을 그 당시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거의 전원의 명단을 다 맞춘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때 이제 김민배 선배 네. 돌아가신 김민배 선배가 그거를 했는데 그게 호남 정권이 출범했는데 조선일보가 그거를 이제 대특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왜 기자들이 그 조각 인사 명단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그건 그냥 재밌어서 뭐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권의 인사를 보면 우리 정권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어떤 모든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사는 그 조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은 법원이 어떤 방향을 견지할 것이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이며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외부 기구라고 하지만 결국은 편향된 자기들
이 방송장악이랑 똑같은 구조로 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법부의 재판까지 우리 마음대로 결국은 재판권까지 갖겠다는 거죠. 내란 그렇죠. 특별재판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위원 대신에 다른 판사를 보내든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 멋대로 사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가 붕괴되는 거고 국가의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저 여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의대 물러나고 직위원을 재판에서 빼라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호응을 하지 법원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조의대 대법원장한테서 인사권을 빼버릴래. 아 직위원 지금 물러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네. 그 인사를 누가 할 수 있지?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줄게. 뭐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희대 네. 직위원뿐만이 아니라 네. 대통령 재판 있잖아요. 멈춰 있는 대통령 재판들. 맞습니다. 거기서 아직 그 법관들이 어쨌든 뭔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도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빼앗고 특히 외부위원이 들어간 사법행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초안을 만든 다음에 도장만 찍는 구조로 만든다면 그렇죠. 그 외부위원들이 누구겠어요, 사실은. 사실 네. 여기는 비법관이라고 하지만 네. 뭐 일각에서는 법조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법조인이 네.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법조인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외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서울시에서 탈원전위원회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 탈원전위원회 공지영 작가, 아. 김미화 무슨 개그 프로그램 그 진행자, 아 코미디언. 자승스님 뭐 네. 이런 사람들 들어갔었던 것처럼 아. 완전하게 정치적 어떤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배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진짜 정치적으로 외압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법관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그런 것과 별개로 이 재판이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법관의 성향을 봐가지고 진보 내지는 우리 법 연구회 사람들을 일부 대거 배치시켜서 대통령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서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 가능성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인사권을 빼앗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네. 증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 법관 대표 4명 중에도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아까 그 군 인권센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대표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른바 사법 그 블랙리스트 그때 맞습니다. 막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맞아요. 우리법 국제법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대표성을 가는 것처럼 법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네. 하면서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맞서가지고 블랙리스트 법원에서 다 조사했는데 사실 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맞아요. 났는데 네. 또 제조사해라 막 시위까지 막 해가지고 결국 네. 제조사 수사까지 가게 했었던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딱 근데 용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전국에 있는 권위 있는 각 그 저 지방에 있는 각 저 법원별로 뽑아서 당연직으로 야, 들어가서. 우리의 대표는 이 사람이어야 해라고 뽑힌 사람들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장명에서 네. 자꾸 이제 지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우리가.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2명을 추천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도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 어디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법원 노조가요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서 대법원장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무려 78.2%가 법원에 그러니까 10명의 구성원 중에 8명이 조희대 대법원장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라는 그 응답을 했다는 설문조사였거든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법원 공무원은 15,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설문조사에 3,000명이 안 됩니다. 아니 3,000명 넘었어요. 3,016명이 아, 사실 많이 응답을 넘었네. 했고요. 그 중에 2,460명이 조희대 나가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3,016명이고 네. 전체 공무원이 지금 15,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과대대표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거를 소개하면은 네. 야 법원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 공무원 노조도 조희대 아웃을 외치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단체의 이런 단체가 2명의 인물을 추천을 한다.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뭐
말할 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13인 중에 보면 결국 11대 2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 변협도 최근에 뭐 특검 뭐 등등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법학 단체란 것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단체 그런 데다 이제 맡기거든요. 결국 이제 그러면 대법원장이 뭐 인사권을 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인사권을 계속 갖는 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반론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법원장 혼자 또는 두 명이 고립돼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로 갈까봐 걱정하는 소리는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지난 대선 때부터 예. 사실 이제 이슈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수엘라로 맞아요. 갈지 모른다라는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사법 체계를 갖고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네. 베네수엘라식 사법 이걸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구조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인데 네. 입법부를 장악했고 지금 행정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사법부 이제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말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법을 그 통제를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영구적으로 그 되돌릴 수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모략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 차베스가 있을 때 사법부를 이제 대법관 증원하고 그다음에 네. 대법관들을 의회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네.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 총선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한 그 불신임 국민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만들었어요. 의회가 맞습니다. 저기 사법부가. 네. 그다음에 그 의원 4명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을 내려버려 가지고 그렇죠. 그 3분의 2가 안 되도록 그리고 만들어 버렸어요. 개헌 야권 의석을 이제 줄여버린 거예요. 줄여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점점 더 이제 수위를 높여가다가 나중에는 의회 예산 통제권을 박탈해 버리고 맞습니다. 법원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박탈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독재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경제는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그 베네수엘라가 이제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네. 올해 5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지방선거와 투표율이 놀랍게도 12%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표하면 뭐해요? 아무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도 않고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나라가 이제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요 단계에 지금 초입을 넘어서 이미 한 20, 30까지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제 대법관 증언부터 이제 착착 시작이 시작을 됐죠. 해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행위다 막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야 그 돈 풀어주고 그래갖고 막 무슨 인플레가 무슨 뭐 10,000% 되고 막 10만 프로 되고 막 이러는 것만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 정책이 그런 쪽으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려면 결국은 여론 장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여기까지만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법부 장악을 한 이후에 정국이 변해서 야당이 집권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방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런 쪽까지 정말 거의 일종의 영구집권을 위한 이 패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놀랍기도 해요. 감탄스럽기도 해요. 어리죠. 이런 이 그랜드 디자인을 딱 만들어 놓고 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 게 참 네. 집요하기도 하고 정말 염치가 없기도 하고 되게 치밀하기도 하고 한 근데 이게 거죠. 문제는 네. 이거 사람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듣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베네수엘라로 간다. 설마 그러겠어. 우리 대한민국인데 뭐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설마 이재명 정권이 그러하겠어? 근데 좀 뜯어 보면은 면면이 보면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부터 상당히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네. 경제적인 부분도 무상복지 해가지고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거잖아요. 환율 네. 지금 원화가치 완전 바닥 다른 나라보다 엄청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장 물가, 뭐 마트 가 보면 뭐 우유 하나, 콜라 하나가 이제는 뭐 과거 같은 그런 가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뭐 시중에 돈 풀고 이런 것과 직결되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법부 장악하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흡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에이 또 정치권들의 어떤 정치 공세겠지, 네. 정치적 수사겠지라고 여기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이 처음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이 저 국민의 선출 권력이 최고다라고 지금 모든 권력의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의회 중심의 일종의 이제 압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이런 구호를 영원히 가져갈 것이냐? 우리가 의회를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선출직이 우선인 거고 총선에서 바뀌면 총선에 바뀌면 예. 사법부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네. 입법부부터 잡아들이려고 할 거고 그렇죠. 똑같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100%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국정의 방향과 국가의 그 거의가 향방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걸 이제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런 형편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이걸 완전 대법원 26명까지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중에 22명을 지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대법원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대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 내버리면 어떻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국회를 뭐 총선 이기던 심지어는 대통령을 바꾸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의회만 장악돼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맞습니다. 그 사법부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민주당 우위 체제에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혹은 뭐 저 개혁신당 우위의 체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나 뭐 개혁신당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서 저는 앞서서 만들었던 포퓰리즘 정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회의 폭거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일종의 이제 리셋 작전에 들어간다 했을 때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명령이 정당해? 나는 정당하지 않으면 아니 나는 과장님 국장님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겠는데요. 네. 라고 많은 공무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절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법을 바꿔서 사법행정위원회 그거 말이 안 되니까 없애고 다시 법원 네. 행정처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송 내잖아요. 그렇죠. 소송 내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 이거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그렇죠.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완벽한 일종의 저는 보수 정부로 혹은 보수 국회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거나 혹은 뭐 행정부의 수반이 되더라도 옴짝달싹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지금 포석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지금 네. 느낌이 들어요. 보수 의석으로 네. 바뀌어도 네, 꼭 보수 정치인들은 저쪽 말도 들어줘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저쪽에서는 항상 뭐 8대2, 9대1로 만들 거를 보수는 그래도 5대5는 5대5. 만들어야지. 꼭 그래요. 맞아요. 항상. 그러면서 맞아요. 그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맞아요. 시민단체나 좀 여론이 좀 뭔가 뜨거우면 네. 뜨거. 우리가 물러나야지. 네. 막 이러고 하면서 항상 합리성을 찾습니다. 네.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강경하게 나갈 거면 촌스럽게 강경하게 나갈 게 아니라 세련되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지를 잘 설득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또 저쪽 말도 들어줘야지. 그래도 5대5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지. 항상 이것 때문에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봅니다. 그 얘기를 공무원 오래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국가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면 자기가 계속 그 일을 해왔는데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쉽게 말해서 9대 1이나 10대 빵이래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일은 껴줄까 말까 이렇대요. 그런데 보수 정부가 받으면 꼭 이 등신들이 5대5를 만들더라고요. 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꼭이 너무 많이 등신들이 봤어요 그런 네. 경우를.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뭐 위원회 같은데 이제 활동도 해보고 이러면 보수 정부의 위원회인데 너무나 합리성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저 위원들이 정말 골 때리는 말 할 때가 저분 정말 원난 빨갱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근데 이제 좀 정말 그 선비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투쟁성 없는 보수니까 선비형 죄송합니다. 하여튼 범생이형 보수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도 아 그래 뭐 보수 정부의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저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보수의 원칙을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엄격하고 꼰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계속 얘기는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네. 합리성 찾으면서 가끔은 이제 보수의 어떤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보수의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네. 경제든 맞습니다. 사법부든 입법부의 어떤 예. 권한이든 간에.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 저 치밀한 논리와 세련된 어떤 이런 공세로 보수가 좀 무장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정말 나온 김에 또 한 얘기까지 하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좌파는 이런 그 일종의 정권을 잡으면 그 안에서 고생했던 젊은 후배들 야 너 밥은 먹고 챙겨주고, 다니냐 하면서 예. 야 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비 받으면서 용돈이라도 써 하고 챙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자기 당에 있거나 뭐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청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서울대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네, 이대 교수님, 유능한 고대 사람,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무원 오래 하신 분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절멸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네. DNA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도 정도를 걸어갈 때는 걸어가야지. 결국은 그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평가하실 거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는 너무 나이브하고 또는 그 역사 의식 이런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아요. 그런 것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역사 공부를 해야 네. 이게 본질이 뭔지 그 좌파의 본질이 뭔지 네.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맞아요. 단호하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쪽이 정의인가? 쟤네가 자꾸 공정 얘기하고 그러는데 뭔가 좀 위축돼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이 역사 공부가 안 돼 있고 그런 그 저는 체제 전쟁이란 말이 어떤 면에서 동의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 체제 전쟁을 치르려면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맞아요. 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체제가 정당한 것이고 이게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치는 승자 독식이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가져가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오세요. 같이 책임을 나눠지시죠. 저는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감옥은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뼈 때린다. 네, 저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양보와 타협을 하는 듯이 맞아요. 이런 거를 해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